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엔 2학기 8차시 수업입니다. 2학기 8차시 수업.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변화와 다양성 중에 화학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다면, 자, 이번 차시부터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할 건데요. 다양성 중에서도 특히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생물 다양성. 자, 생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차시에는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화석이라는 녀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화석. 그리고 이 화석이 지질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화석을 통해서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해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질시대 동안 지질시대가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제 생물들이 지구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이제 생물의 다양성이 형성되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요. 사실 이 얘기는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화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질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질시대와 화석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화석을 통해서 지질시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질시대인데요.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는 현재 추정입니다. 현재 추정. 현재 다양한 지구의 연령에 대한 추정이 있는데요. 현재 과학계에서는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 지구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를 모두 지질시대라고 부릅니다. 지질시대는 넓은 지역에 걸쳐 일어난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역사를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제 지구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군데군데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화석이죠. 화석. 그리고 화석이 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냐면 우리는 남고고 남학생들이 주를 이루죠. 그러다 보니 보통 남자아이들이 7세 때 가장 관심 있는 것, 7세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룡입니다. 공룡. 이 공룡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화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입니다. 생물의 유해. 우리가 많이 화석하면 생각하는 게 이제 공룡의 뼈라든가 아니면 이런 생물의 모양을 드러내주는 이런 것들을 화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흔적 역시 매우 중요한 화석입니다. 그래서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부르고요. 이 화석은 당연히 생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생물의 종류도 알려주지만 현재에도 비슷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비슷한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생물종과 과거 화석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자연 환경 역시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화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석을 통해 가지고 생물이 어떻게 생겼나만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화석을 통해서 생물이 당시 살았던 자연 환경 역시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화석이죠. 이런 게 화석. 이런 녀석들이 전부 다 화석입니다. 얘는 식물 줄기 화석인데요. 식물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우리 식물을 구성하고 있었던 세포 속으로 광물질들이 침투합니다. 광물질들이 침투해서 그 식물이 가지고 있었던 세포 형태 그대로 이 광물질들이 굳어서 만들어진 돌인 거예요. 식물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얘는 돌입니다. 하지만 형성 과정에 의해서 식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식물의 줄기 화석을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거죠. 호박 속의 곤충.
이 곤충의 이 호박 속에 잠겨 있었던 이 곤충의 화석이 발견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영화가 있었죠. 여기서부터 시작한 영화, 그 티라노사우루스를 굉장히 유명하게 하긴 그 전에도 티라노사우루스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을 가장 강렬하게 각인시켜줬던 영화, 그리고 최근에는 랩터 역시 가장 강렬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영화인데요. 주라기 공원의 컨셉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호박 속의 곤충 중에 지금 얘는 아닐 건데요, 피를 빨아먹는 곤충들이 있죠. 모기 같은 거. 그럼 모기가 빤 피로부터 DNA를 추출해서 현대에 와서 공룡을 재현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전체 큰 테마죠. 근데 불행히도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있는 유전자들이 이미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공룡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영화에서도 그 점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끊어져 있는 유전적인 고리를 메꾸기 위해서 현대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의 유전자를 같이 결합해서 공룡을 복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 번쯤 보는 거를 추천해요. 주라기 공원 시리즈는 아마 대다수 보긴 했을 건데 그 시리즈는 한 번쯤 보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공룡에 대한 컨셉이 약간씩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겁니다. 이거 흔적 화석. 얘는 공룡이 땅을 딛고 지나간 거예요. 공룡이 땅을 디디면 여기가 파일 거고요. 이 발자국 형태 자체를 중요한 화석으로 취급합니다. 이 발자국이 중요한 화석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여기에는 뚜렷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발자국과 꼬리 자국이 같이 나타나 있는 녀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런 발자국 화석을 실제 공룡뼈 화석과 비교를 해서 그 공룡이 얼마 만에 보폭으로 걸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걸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자국 화석 역시 매우 중요한 화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 게 이 공룡 발자국 화석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겁니다. 이거 배설물. 흔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죠. 그래서 배설물 역시 굳어가지고 형태를 띠고 이것이 남아있으면 역시 이것도 우리는 화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그렇죠. 그 배변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똥이 발견되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 특징을 이용해서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론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질시대의 상대작끼리입니다.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구 탄생 순간부터 요 끝을 현대라고 잡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 탄생부터 현대까지의 시대를 나누는 건데요. 훨씬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우리는 크게 4가지 중요한 시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4가지 중요한 시대. 첫 번째는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두 번째는 고생대고요. 세 번째는 중생대. 중생대를 우리가 좋아하죠. 중생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번성했던 공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유류의 시대인 신생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길이로 따지면 선캄브리아가 가장 긴 시간을 자랑합니다. 매우 긴 시간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현대로 올수록 좀 더 세분화돼서 구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흔적들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쪽으로 올수록 조금 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서 흔적들도 많이 사라졌지만 특징 지을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서 굉장히 긴 시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입니다. 이 순서입니다. 선캄브리아가 제일 먼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마 개별적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 일단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지나가죠.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2개 나누는 겁니다. 선, 그리고 캄브리아 시대. 그래서 고생대 초에 존재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캄브리아기고요. 이 캄브리아기보다 이전에 있었다? 그럼 다성 캄브리아 시대로 이렇게 취급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공룡이죠. 티라노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는 주라기 월드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중생대에 있었던 백악기에 살았던 녀석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나오는 주연들은 대체적으로 백악기에 살았던 녀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사실은 백악기 월드가 됐어야 되는 건데 놀랍게도 백악기 월드라는 영화가 실존합니다. 짝퉁 영화 중에 공룡이 등장하는 짝퉁 영화 중에 주라기 월드를 따라한 그 컨셉을 따라한 영화 중에 실제 백악기 월드라는 영화도 있으니까 B급 영화에 관심이 있다면 백악기 월드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리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인데요.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화석들이 시대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특징이 있는데요. 반드시 특정 시기에만 존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적인 예가 공룡인데요. 공룡은 중생대에 굉장히 번성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공룡들이 번성을 해요. 하지만 중생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사라집니다. 멸종했다라고 우리 표현하는데요. 현재 과학자들은 좀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게 아니라 공룡이 진화 과정을 거쳐서 치킨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특정 시대에 살다가 그 녀석들이 단체로 멸종을 하면 이 시대에만 그 화석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특정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들, 근데 반드시 멸종해야 됩니다. 시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만 살아남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대에서 발견된다면 시대를 구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의 번성, 여기에서 번성은 거의 전 지구적으로 번성했다라고 봐야 돼요.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화석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화석들이 멸종한 생물이면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생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그 지층이 언제 생성됐는지를 화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게 중생대에 번성했던 공룡을 예를 들었는데요. 공룡 가지고 예를 들면 공룡뼈 화석이 발견된다? 그 사실만으로 해당 지층 자체가 중생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 시기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석을 이용해서 시대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화석이 작용합니다. 우리 지층의 역사를 공부할 때 역시 화석과 관련돼서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예요.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도 현대에는 생성 시기를 추론할 수 있어요.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대충 언제 만들어졌는지 추론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추론하려면 실제적인 실험을 거쳐야 되겠죠. 하지만 화석이 발견된다면 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자, 첫 번째 고생대를 대표하는 녀석입니다. 고생대를 대표한다? 바꿔 얘기하면 얘네들은 고생대 때 엄청나게 많이 번성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이 화석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고생대가 끝나고 나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거의 멸종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생대를 대표했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삼엽충, 두 번째 방추충. 얘네들 모두 해양생물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양생물. 얘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투구개라고 불리는 비슷하게 생긴 녀석도 있는데 다른 종입니다. 다른 녀석. 그래서 삼엽충과 방추충 이 두 가지 화석이 나온다? 그러면 이 지층은 고생대에 만들어졌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생대죠.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중생대를 대표하는 녀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암모나이트고요. 이 암모나이트는 해양생물입니다. 해양. 그리고 공룡은 육상생물이죠. 육상생물. 그래서 지층을 조사하다가 암모나이트가 나왔다? 라고 하면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지역은 중생대 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다였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룡 화석이 등장한다? 아, 역시 중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이야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육상이었어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암모나이트나 공룡이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인데요. 진짜 멋지게 생겼죠? 인간의 상상력을 막 자극하게 생겼습니다. 크기라든가 아니면 생김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했을 겁니다. 한 7살 때쯤에 공룡이 환장했던 시절. 그래서 이 공룡 이름을 막 외우고 그랬었죠. 공룡 이름을. 저도 남자고 7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공룡에 굉장히 심취했던 시절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공룡 중에 하나는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 트리케라톱스, 뿔 3개 달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녀석들 하나쯤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신생대 마지막이죠. 신생대를 대표하는 생물로서 매머드를 꼽고 있습니다. 매머드. 그래서 매머드 화석이 발견된다. 이 지층은 신생대에 발견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인류와 생존 시기가 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말고요, 선사, 인류가 그를 사용하기 이전에 매머드와 공존했던, 같이 있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진출한 시기가 다 다릅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이제 유럽, 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아시아, 아니면 미대륙 이런 식으로 인류가 진출한 그 역사적인 순서가 있는데, 굉장히 슬픈 얘기는 인류가 진출한 순서에 맞춰서 매머드가 멸종돼요. 그래요. 그 매머드의 멸종에는 인류가 큰 한몫을 했을 것으로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대규모 화석을, 대규모 집단의 화석을 인류가 찾아냈죠. 거의 한 200구 가까이 되는 매머드 화석이 현재 한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석인데요. 이 화폐석 역시 해양생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석이 발견된다?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뼈 화석도 발견이 되지만, 얼어 죽어서 얼음 속에 갇혀 있는 형태의 화석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워낙 추운 지역에 살았던 생물이라,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얼어서 죽은, 물속에 빠져가지고 얼어가지고 죽은 매머드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해내서 그 녀석을 코끼리에게 배양을 해서 실제 살아있는 매머드를 복원하려는 그런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아직 거창한 성과 발표가 없는 걸 보니까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화석과 과거의 환경인데요. 생존 기간이 길고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그래요. 이 녀석인데, 사육충, 황추충, 해양생물이라고 했잖아요. 발견되면 얄짤없죠. 해양생물들이 발견된 지역에다 바다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히말라야에서 조개화석들이 발견됩니다. 히말라야 산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추론들을 해볼 수 있는데, 누군가 조개화석을 히말라야에다 묻어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간단한 사고는 히말라야가 지금 굉장히 높지만 예전에는 바다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특정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역시 해양생물이라든가 이런 해양생물들이요. 그래서 특정 환경에만 서식했던 생물 화석을 조사하면 당시의 기후, 수륙 분포,
대륙의 이동 등 다양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현재에도 비슷한 녀석이 남아있는 녀석이에요. 현재에도 비슷한 생물이 남아있는 경우에 현재 그 생물이 어떻게 살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추적해보면 예전에도 이 화석이 발견되면 비슷한 환경이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얘가 나올 거예요. 자, 얘죠. 산호입니다. 산호. 아직도 존재하죠. 아직도 존재하고 산호가 살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매우 제한적인데 따뜻한 얕은 바다에서만 산호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외에 깊이가 좀 깊어진다라든가 수온이 안 맞으면 산호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림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데 보면 산호가 색상을 띠고 있죠. 산호가 색상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는 산호가 매우 번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존 조건이 잘 맞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산호 사진을 딱 봤는데 흰색 산호들이 쭉 있다거나 아니면 갈색의 산호들만 보인다? 그러면 환경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산호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호가 살고 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환경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산호에 화석이 발견된다?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역은 예전에 언젠간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나무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와서 보면 현재 존재하는 이 식물의 생김새와 과거에 존재했던 식물의 생김새가 약간 비슷하죠. 그러면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두 개가 비슷한 환경에서 살 거야. 그래서 얘가 살아남는 환경도 역시 조금 따뜻하고 습하고 햇볕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을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살아있는 게 가장 좋아요. 현대에도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살아있고 그 화석이 발견되면 현재의 생활 패턴을 바탕으로 과거에 해당 지역의 환경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잠깐 딴 얘기로 좀 빠질게요. 참고로 지구온난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산호가 살기 좋겠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 해수면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속에 있는 기체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산호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돈을 벌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여자친구를 사귀어보라 라고 추천을 합니다. 나중에 자신의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자신의 그 짝을 찾길 바랍니다. 성별과는 상관없이. 자, 그래서 반드시 산호가 유명한 지역은 최대한 빨리 가보세요. 최대한 빨리 가보길 바랍니다. 뭐 카리브라든가 아니면 뉴질랜드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이런 데들 산호가 유명한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산호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풍경이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풍경이 돼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경험에선 여행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행만큼 좋은 게 없어서 여러분의 능력을 키운 후에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십시오. 그 중에서 해양과 관련돼서는 산호가 유명한 지역은 좀 빨리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산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그래서 한 10여 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 아름다웠던 지역들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 이런 것들은 좀 미리 경험할 수 있을 때 경험해 보길 추천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자, 현재 산호와 고사리가 주로 서식하는 환경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되어 있겠죠?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고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육지에서 서식한다. 그래서 산호화석이 발견된다. 수심이 얕은 따뜻한 바다.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다. 습도가 높고 따뜻한 육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같은 얘기겠죠? 네.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영월 산지에서 산이죠, 산에서 산호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산호화석 실제 발견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산이지만 예전엔 산호가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강원도 역시 예전에는 얕은 바다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얕은 바다였다가 이렇게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올라오면서 현재는 산이 되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라고 하는데 2개씩이었습니다. 2개씩. 고생대 2개, 삼엽충 그리고 방추충. 중생대 역시 2개였어요. 암모나이트, 공룡. 신생대 역시 2개였습니다. 매머드와 화폐석. 그래서 각각의 화석들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대규모 산호화석이 육지에서 발견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산호화석이 발견된다? 예전에 바다였다라는 얘기죠. 바다가 육지로 바뀌었다. 바다가 육지로 바뀌려면 물속에 잠겨있던 녀석이 물속으로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지층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인데요. 화폐석, 매머드, 신생대였죠? 암모나이트, 공룡. 얘 때문에 너무 명확하죠? 중생대였고, 삼엽충, 방추충. 얘는 고생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확인하면 역시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경상도와 전라도 남부 지역의 지층에서는 이게 진짜 많이 발견됩니다. 발자국 화석. 그래서 요게 힌트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문제없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죠. 공룡은 중생대. 여기까지인데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 지질시대를 처음에 4가지로 나눴습니다.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근데 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뒤쪽에 있는 3개만 이야기했죠. 성캄브리아는 도대체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간단하죠. 많이 발견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생물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분포하지도 않았던 시절이 길었고, 그리고 그 당시 살았던 생물들은 대체적으로 단세포 생명들 혹은 분집 생명체 이런 것들이라 실제로 화석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실제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절은 이제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불리우는 고생대 초반부터 생물화석이 엄청나게 발견이 되고, 성캄브리아 시절의 화석들은 사실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를 안 했던 겁니다. 화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성캄브리아 시절에도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그 종류나 양이 다른 시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기억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역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요거는 이야기했죠. 근데 요 얘기는 아직 안 했네요. 그래서 아마 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